도쿄 최고의 경제 전문지 편집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목적은 여행이 아니었어요. 도망이었죠. 20년 바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같은 날 15년 함께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어요. 직장도 가정도 단 하루 만에 전부 무너졌죠. 그녀는 죽고 싶었습니다.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가장 빨리 뜨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었죠. 인천행 티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 한옥마을의 허름한 식당에서 밥 한 그릇을 먹는 순간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멈추지 않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73 할머니가 차려준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한국에 남았어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과연 밥 한 그릇이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카다 유키코입니다. 44살 도쿄에서 경제 전문지 편집장으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됐죠.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마감은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후배들에게는 철저함을 요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노트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게 프로라고 믿었거든요. 덕분에 업계에서 제 이름 석자는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도쿄 언론계에서 오카다 유키코를 모르면 신입 기자 취급을 받을 정도였죠. 20년간 쌓아올린 명성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너질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완전히 무너진 건 2달 전이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을 바쳤는데 단 10분 만에 끝났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이 앉아 있었죠.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끝났구나. 인사팀장은 사무적인 표정으로 퇴직금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들이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4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신발이 보였어요. 여자 구두였죠. 하이힐이었는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남편과 제 후배가 함께 있었습니다. 2개의 배신이 같은 날 찾아왔어요. 20년 커리어와 15년 결혼 생활이 동시에 무너졌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명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남편이 뭐라고 변명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쌌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집을 나왔죠. 호텔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 재생됐어요. 인사팀장의 무표정한 얼굴, 침실에서 본 2사람의 모습. 사흘째 되던 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눈밑은 시퍼렇게 멍들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44해를 살면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나흘째 되던 날 묘한 충동이 생겼습니다.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도쿄가 아닌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었죠. 이 도시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리, 모든 건물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공항으로 향했어요. 가장 빨리 출발하는 국제선을 찾았습니다. 목적지는 상관없었죠.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관심 없었어요.
일본 언론에서 한국은 늘 경쟁 상대로만 다뤄졌거든요. 경제 기사를 쓸 때도 한국 기업은 비교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라는 건 알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세계였죠. 44해를 살면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목적지가 한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었죠. 비행기에 올랐을 때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도 없었죠. 그저 이 비행기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 주기만을 바랐어요. 2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밤 9시였어요. 낯선 언어, 낯선 간판, 낯선 공기. 모든 게 생소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뭘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아무 계획도 없었죠. 그때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영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이 지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표시되어 있었죠. 조용하고 음식이 맛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혼자 여행하기 좋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주라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보기로 했죠. 어차피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낯선 도시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요. 허름한 식당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밥 한 그릇이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에서 전주로 향하는 심야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죠. 저는 텅 빈 마음으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44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어요. 전주에 도착한 건 새벽 1시였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가로등 불빛 아래 한옥 지붕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터미널 근처 작은 여관을 찾았어요. 주인 할머니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 열쇠를 건넸어요. 아마 제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오후 2시였어요. 14시간을 내리잔 거죠. 그래도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사흘째 굶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밖으로 나갔어요. 방 안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옥마을 골목을 정처 없이 걸었죠.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저만 유령처럼 떠돌았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골목 끝에 허름한 식당이 보였어요. 간판도 낡았고 문도 삐걱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끌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죠. 주방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허리가 조금 굽었고 손은 주름투성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봤는데 한글이라 읽을 수가 없었죠. 뭘 시켜야 할지 몰랐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몇 가지.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시킨 적이 없다고 손짓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웃으며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터졌어요. 목구멍으로 따뜻한 국물이 내려가는데 눈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렀어요. 사흘간 한 방울도 안 나오던 눈물이었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우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제 등을 토닥이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지만 그 손길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고 나니 이상하게 배가 고파졌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서 먹었죠. 김치도 먹고 나물도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숟가락을 놀렸어요.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더 퍼왔어요. 저는 그것도 다 먹었습니다. 사흘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죠. 배가 부르니까 온몸에 힘이 돌았어요. 살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 했습니다. 지갑을 꺼내 엔화를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됐다고 그냥 가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내일 또 오라고요. 얼굴이 너무 말랐다고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몰랐지만 그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도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의 된장찌개가 그 따뜻한 손길이 자꾸 떠올랐죠. 그날 밤 여행 가방을 풀지 않은 채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도쿄에서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내일이 궁금해졌어요. 그 식당에 다시 가고 싶었죠. 다음 날 저는 정말로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더 있어야겠다고요. 조금만 더요. 열흘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골목이 떠올랐죠. 할머니의 밥상이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이름은 박말순이었습니다. 73이었죠. 이 자리에서 40년 넘게 식당을 했다고 해요. 혼자서요.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혼자였어요.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어를 전혀 몰랐죠. 우리는 손짓과 표정으로 대화했어요. 이상하게도 통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은 전해지더라고요. 열흘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냈어요. 번역 앱을 켜고 한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여기가 요리학원이 아니라고 자기는 장사해야 한다고요. 당연한 거부였죠. 저도 무리한 부탁인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번역 앱을 켰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입력했어요. 일본에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직장도 가족도. 하지만 여기서 할머니 음식 먹고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가 화면을 읽었어요.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뭔가 스쳐 지나갔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처음 보는 외국인을 왜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앞치마였습니다. 남색면 앞치마였죠. 할머니가 그걸 제 앞에 던졌어요. 설거지부터 해. 요리는 그 다음이야. 번역 앱이 없어도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냐고, 정말 가르쳐 줄 거냐고 물었죠. 할머니는 대답 대신 싱크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죠.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어요. 44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설거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게 뒤편 작은 방에 짐을 풀었어요. 방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고를 비운 거였죠. 싱글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갔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붕 아래 누울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죠. 전주 남부시장이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온갖 채소와 생선이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능숙하게 재료를 골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채소가 뭔지, 저 생선이 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한국어도 서툴렀습니다. 상인들이 하는 말을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눈으로 배웠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일본 여자가 왜 저러냐고, 무슨 속셈이냐고요. 저는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오히려 다행이었죠. 알아들었으면 마음이 아팠을 테니까요. 첫 주는 설거지와 청소만 했어요. 칼은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엄격했어요. 기본이 안 되면 요리는 없다고 하셨죠. 저는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둘째 주부터 채소 손질을 배웠습니다. 파 다듬기부터 시작했죠. 뿌리를 자르고 시든 잎을 떼고 깨끗이 씻는 법을요. 쉬워 보였는데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제가 손질한 파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그 말만 반복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손은 물집투성이가 됐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도 여러 군데 있었죠. 밤마다 손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도쿄에서 받은 상처에 비하면요. 한 달이 끝날 무렵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할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간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죠. 할머니가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어요. 80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80점이면 합격이냐고 물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80점이면 손님한테 못 내. 95점은 돼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피식 웃었죠.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이 헬쑥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죠.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그 남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재민아 왔구나. 아들이었어요. 박재민.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시작해서 승승장구했대요. 직원도 10명 넘게 뒀고 지점도 3개나 냈다고요. 한때는 잘 나갔던 거죠. 그런데 3달 전에 망했다고 해요. 경기가 나빠지면서 손님이 줄었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대요.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빚더미만 안고 고향으로 내려온 거였습니다. 재민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곱게 자란 티가 났다. 손도 여리고 칼질도 엉망일 것 같다. 그런 시선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재민 씨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유키코야. 일본에서 왔어. 요리 배우고 있어. 재민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식을 왜 배워요? 무슨 속셈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을 수밖에 없었죠. 한식이 그렇게 만만해요. 수십 년 해도 모자란 건데. 몇 달 배워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재민 씨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도 알았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요. 하지만 그 말투가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죠.
야, 너는 수십 년 했으면서 왜 망했냐? 재민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신경이 쓰였어요. 아들이 돌아왔으니 저는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짐을 쌀까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 씨가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일을 시킨 거였죠. 갈 곳 없으면 여기서 일하라고요. 저와 재민 씨는 같은 주방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부딪혔어요. 처음부터 삐걱거렸죠. 이렇게 써는 거 아니에요. 두께가 다 다르잖아요. 재민 씨가 제 칼질을 보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된장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덩어리지잖아요. 죄송합니다. 불 조절 이렇게 하면 타요. 눈으로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저는 뭘 해도 혼났어요. 재민 씨는 틈만 나면 지적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부족한 거였죠.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 씨가 폭발했어요. 반박 좀 해봐요.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면 어떡해요. 답답하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본에서는 미안하다고 하면 대화가 끝납니다. 한국은 다른가요? 재민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반박할 자격이 없어요. 재민 씨 말이 다 맞으니까요. 저는 부족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재민 씨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젖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저는 돌아서서 싱크대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 씨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퇴근하려고 나왔다가 멈춰 섰습니다. 내일 시장 갈 때 같이 가요. 재민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재료 고르는 법 알려줄게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민 씨는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화해였어요. 작은 거였지만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 일은 장마가 시작된 7월의 어느 날 일어났어요.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골목에 물이 찼고 손님은 거의 없었죠. 그래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움직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고 아침 7시부터 주방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거든요.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비가 와서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몇 분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굴렀고 가스불 위에서 찌개가 넘치고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민 씨가 달려왔어요.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는데 의식이 없었습니다. 재민 씨가 119에 전화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15분이 걸렸어요. 그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와 재민 씨는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가 믿는 신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2시간 뒤에 의사가 나왔어요. 과로와 고혈압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무리해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거라고요.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 씨도 벽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우리 둘 다 녹초가 됐었죠. 병실로 옮겨진 할머니를 보러 갔어요. 할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누워 있었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할머니가 재민 씨 손을 잡았습니다. 가게. 내가 맡아야 해. 재민 씨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재민 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서울에서 실패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얼굴에 드러났죠. 할머니가 재민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유키코도 있잖아. 둘이 하면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키코야. 이리 와봐. 저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죠. 재민이 좀 도와줘. 이 녀석 혼자는 못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하셨겠죠? 저와 재민 씨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재민 씨가 물었습니다. 왜 남아요? 할머니 아픈데 일본으로 돌아가도 되잖아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재민 씨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요. 2달 전에 저는 죽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밥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그냥 먹으라고 하셨죠. 재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할머니가 쉬시는 동안 제가 가게를 지킬게요. 물론 저 혼자는 못해요. 재민 씨,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 제가 재민 씨를 도울게요. 재민 씨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와 재민 씨가 가게를 지킬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재민 씨가 재료를 고르고 저는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뒤를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재민 씨를 따라다녔죠. 재민 씨는 저와 달랐어요. 요리학교를 나왔고 프랜차이즈도 운영해봤습니다. 이론과 실전을 모두 아는 사람이었죠. 재료를 고르는 눈이 정확했어요. 이건 싱싱하고 저건 아니다. 한눈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이었죠. 서울에서 실패한 기억이 재민 씨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주방에 서면 손이 떨렸어요. 주문이 밀리면 멍해졌죠.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반대였어요. 실력은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가득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도 눈을 보며 인사했죠.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그 말만은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주문이 한꺼번에 몰렸죠. 재민 씨가 주방을 맡고 저는 서빙을 했어요. 그런데 재민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문표가 쌓이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은 너무 세서 타기 시작했고 반찬은 떨어졌고 손님들은 기다렸죠. 재민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서빙을 멈추고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재민 씨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저는 재민 씨 옆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채소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은 엉망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야 했어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요. 저도 여기 있어요. 재민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저는 계속 채소를 썰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잠시 후 재민 씨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불을 조절하고 찌개를 저었어요. 호흡이 돌아왔죠. 점심 장사가 끝났어요. 우리 둘 다 녹초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재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재민 씨도 아까 미안하다고 안 했어요. 한국 사람도 반박 안 하네요. 재민 씨도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딱딱했던 얼굴이 풀어졌죠.
오랜만에 웃어봤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함께 뒷정리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재민 씨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씩 말해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도쿄에서 있었던 일을요. 20년 커리어, 15년 결혼,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들.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재민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 알게 됐어요. 우리 둘이 비슷하다는 걸요. 둘 다 뭔가를 잃고 여기까지 왔어요. 둘 다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었어요. 재민 씨가 요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보여주고 따라하게 했는데 재민 씨는 설명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원리인지요.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국물이 맑아요. 고기는 이 타이밍에 넣어야 육즙이 살아요. 파는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날아가지 않아요. 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밤마다 복습했죠. 실력이 조금씩 늘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죠. 가게는 어때? 재민 씨가 대답했어요. 망하지 않고 있어요. 할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 됐다. 저도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 돌아오실 때까지 꼭 지킬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꼭 쥐었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진짜 못 버텼어요. 저는 물었어요. 저도요? 재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한옥마을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회복 중이었어요. 한 달에 2번씩 병원을 찾아뵈었죠. 얼굴빛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의사가 다음 달이면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가게는 우리 둘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거든요. 일본 여자가 한식을 만든다고 그게 꽤 맛있다고요.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김치찌개는 혼자서 완벽하게 끓일 수 있었죠. 된장찌개도 할 줄 알았고 불고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할머니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정도는 됐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재민 씨는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고 저는 주방을 청소했죠. 문득 된장찌개가 끓이고 싶어졌어요. 할머니 레시피가 아니라 제 레시피. 지난 몇 달간 배운 것들을 다 담아서 제가 느끼는 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재료를 꺼내 요리를 시작했어요. 두부는 손으로 으깨고 된장은 3가지를 섞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것과 재민 씨에게 배운 것을 합쳤죠. 그리고 제 감각도 넣었어요. 마지막에 약간의 후추를 뿌렸습니다. 재민 씨가 들어왔을 때 찌개가 완성됐어요. 뭐 해요? 이 시간에. 저는 그릇 하나를 재민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된장찌개예요. 처음으로 혼자 만들었어요. 제 레시피로요. 재민 씨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재민 씨가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 않고 천천히 맛을 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재민 씨가 2번째 숟가락을 떴어요. 3번째, 4번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국물만 계속 떠먹었어요.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때요? 재민 씨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먹었어요. 국물을 다 비웠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죠. 맛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맛과는 달라요. 하지만 이건 이것대로 좋아요. 유키코 씨 맛이에요. 제 맛이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몇 달간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맛있으면 말해줘요. 맛없어도 말해줘요. 그냥 솔직하게요. 재민 씨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말을 끊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재민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재민 씨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죠. 말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주방에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저도요. 재민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재민 씨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재민 씨를 바라봤죠. 그 순간 뭔가가 확인됐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죠. 재민 씨가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저는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몇 달 전만 해도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났는데. 재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재민 씨 정말 무서웠어요. 맨날 혼내기만 하고. 그게 다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한참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한옥마을의 처마 끝에서 풍경 소리가 들렸죠. 재민 씨가 말했어요. 내일 어머니한테 가요. 같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44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어요. 한옥마을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해서 가게로 돌아왔어요. 8달 만이었죠.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도 석 달을 더 쉬셨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재민 씨가 고집을 부렸거든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원래 간판은 말순이네 반찬 가게였어요. 그런데 옆에 작은 글씨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유키코의 식탁. 할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야, 이거 누가 붙였어? 재민 씨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재민 씨가 했습니다. 재민 씨가 인정했어요.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런 생각을 했어. 다 컸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 이름이 간판에 올라가다니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주문을 받고 재민 씨가 요리하고 저는 서빙을 했어요. 세 사람의 호흡이 딱 맞았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물었어요. 저 일본 분이에요? 한국어 잘하시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배웠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 손님이 된장찌개를 맛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 할머니한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할머니가 들었는지 픽 웃었어요. 재민 씨도 웃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났어요.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 재민 씨가 만든 제육볶음, 할머니가 담근 김치. 소박하지만 풍성한 밥상이었어요.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키코야, 이제 한식 좀 할 줄 알겠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할머니 맛을 따라가려면 평생 배워야 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여기 있어야겠네.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재민 씨를 바라봤죠. 재민 씨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평생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재민 씨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나도 여기 있을 건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재민 씨도 웃었어요. 할머니는 둘을 번갈아 보다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몰랐지만 흥겨운 곡이었어요. 창밖으로 늦은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옥마을 골목에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저는 모든 걸 잃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아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죠. 그냥 도망치듯 떠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부 다시 시작했어요. 밥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할머니의 된장찌개가 그 따뜻한 손길이 죽고 싶던 저를 일으켜 세웠죠. 그리고 요리를 배우면서 제자리를 찾았어요. 한식이 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이에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게 한식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민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상처를 안고 있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치유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라서 괜찮았습니다. 44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작은 식탁이, 이 사람들이 저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더 푸라고 했어요. 재민 씨가 김치를 집어줬죠.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인 오카다 유키코는 모든 걸 잃고 한국에 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남았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어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먹으라고 내미는 따뜻함이었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을 잡아주는 마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20년을 바쳐도 하루아침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밥을 차려주고 제자로 받아주고 가족처럼 품어줬죠. 한식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정성이 사람을 살리는 거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주 한옥마을 어딘가에서는 된장찌개가 끓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일본인 며느리가 함께 요리하고 있어요. 손님들은 그 맛에 감동하고 있죠.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립니다. 정 한 스푼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